안녕하세요. 트러스트원 자산응용 연금 포럼의 지철원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병원, 그다음에 치료비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공적 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추이를 보니까요, 이제 병원에 아주 쉽게 가는 이런 시대가 저물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문제, 그 다음에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품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쉽게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병원비는 굉장히 적게 들고, 이런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금융상품 별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이 보장되죠. 굉장히 편안한 상품입니다. 그리고요,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뭐 걱정할 것도 굉장히 간단한 상품입니다. 이자율만 알고, 그 다음에 납입기간을 알면은, 만기를 알면은, 그 다음엔 얼마 나오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금이 조금 떨어지죠. 저축의 단점은 수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수익이 낮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투자는요, 리스크가 있어요.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얼마가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투자를 할 때 예금보다는 조금 더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얼마의 수익이 나올 줄 알 수 없는 게 이 투자다. 투자는요, 또 만기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막 이렇게 수익률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언제 찾을지 그거는요, 제가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가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려고 집어넣어놨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면 찾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투자는요, 수익이 불확정하기도 하지만 만기도 불확정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막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투자 상품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하에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보험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험은요, 왜 가입하느냐? 아까 투자와 그다음에 저축과는 조금 다릅니다. 투자와 저축은요, 뭔가 목적한 자금, 목적한 액수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융상품이고요. 보험은요,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손해를 봤을 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박 같은 게 사행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험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보험료를 10,000원을 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사고가 나면요, 2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험의 사행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요, 물론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보험이지만, 보험은 사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사행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은요, 범죄가 그래서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도 일어나고, 가입해놓고 그걸 타기 위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죠. 범죄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은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보험은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을 한 달에 10만 원씩 냈지만, 그래서 30년 동안 냈지만, 나중에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보험이 비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은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가입하지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내가 100만 원 벌면서 50만 원씩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험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입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것, 그다음에 무리하게 많이 드는 것, 또는 내다가 나중에 사정이 안 돼서 해지하는 것,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가입하지 아니하니만 못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금융상품 중에 제일 안전한 것부터 제가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 좋은, 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에 속합니다. 저축은요,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확실해요. 투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있어요.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내려오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죠. 파생상품은요, 투자랑 또 다릅니다. 더 리스크가 더 커요. 투자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다가 100만 원 다 잃으면 이렇게 최악이지만, 파생상품은 경우에 따라서 나는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지만 1000만 원을 갚아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선물이라든지 옵션 같은 경우가 그런 파생상품의 일례인데요. 이런 금융상품의 리스크에 따라서 위가 가장 리스크가 적고 아래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순서대로 놓으면 보험, 저축, 투자, 파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요, 저런 금융상품 외에도 국가의 제도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만한 금융상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공적 제도라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죠. 또는 요즘은 모든 대부분의 65세 이상의 고령자한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건강보험도 일종의 공적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공적 제도들은요, 내가 내고 싶건 안 내고 싶건, 가입하고 싶건 가입하고 싶지 않건 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초연금과 같이 내가 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이름은 연금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연금 내가 냈던 걸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도 내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연금은 공적 제도 중에서도 좀 사회부조에 가까운 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과 다르게. 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활용해야지 우리의 100세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다음에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보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또 하나 이 보험상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품을 떠난 국가 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우리 자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요, 저축이나 예금과는, 투자, 예금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모으는 수단이라기보다는요, 위험,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특화된 금융상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이런 위험은요, 보험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험 중에는요, 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에 따라서 위험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특히 발생 빈도는 낮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일이 일어나면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 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을 이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그 큰 책임을, 심각한 그 손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다는 겁니다.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발생 빈도는 낮은데 손실 규모가 클 경우에 위험을 이전해야 되느냐? 이 위험 이전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외벌이 가장인데요. 제가 지금 한창 벌고 지금 아이들이 다 안 컸거든요. 이제 대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외벌이인 가장이 갑자기 돌연사한다. 뭐 이런 그 심각한 손실 규모가 발생하는, 물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지만 가게에 굉장히 큰 심각한 그 위협을 주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3, 4대가 극빈층으로 전락해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남은 가족이 어떻게 이 손실을 갖다가 복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손실 규모가 심각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남한테 보험료를 미리미리 내두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게 좋다. 그런데 손실 규모는 심각한데 발생 빈도도 높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자주 일어나고 손실 규모도 크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커야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은요, 발생 빈도도 높고 손실 규모가 큰 경우에는요, 아예 그걸 갖다가 그런 위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회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보험이 적절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발생 빈도는 낮은데 손실 규모도 적다.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조금씩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발생 빈도도 높은데 손실 규모는 낮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을 축소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발생 빈도가 낮으면서 손실 규모가 심각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작은 보험료로 대처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저 경우에, 제가 붉은 글씨로 해놓은 그 경우가 보험이 가장 유용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돈을 보험료 대신 그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위험이 발생하면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로 복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저런 그 위험은요, 저런 사고들은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모든 게 굉장히 그 예측 불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큰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 달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1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험은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그 보험료를 내면요, 1억 정도의 큰 그 손실 규모가 발생해도요, 책임을 대신 보험사에서 져주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리스크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런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발생 시점 또는 발생 그 환경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은요, 다만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뒀다가 나중에 내가 아주 불행해졌을 때 크게 타야지. 근데 불행이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보험료만 내다가 나중에 보험금도 못하고. 그래서 보험은요, 불행한 사람이 타는 겁니다. 보험금을 받는다 그래서 보험금 뭐 1억 또는 뭐 10억 이렇게 큰 돈을 받는다 그래서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요, 반드시 불행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개로 이런 얘기 합니다. 보험금 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보험료 내신 게 아깝겠지만 보험금 안 타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요, 또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이렇게 내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못 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내고 한 달치만 내고요, 뭐 10억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보험의 특징은요, 보험금을 누가 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요. 보험을 가입해 놓고요,
며칠 안 돼가지고 이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보험금을 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고요.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들이죠. 보험은요, 누가 탈지 알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그랬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보험사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보험을 탈 것을 알고, 내가 보험금을 탈 것을 아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가입할 수 없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요, 비용이기 때문에 적당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가 적당한 보험료냐? 물론 이것은 처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가계 수입의 8%에서 10% 사이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계 수입이 500만 원인데 50만 원 이상 그 보장성 보험료로 내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라 그래요? 따뜻한 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따뜻한 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요, 또 당연 가입제.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대로,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그 다음에 퇴직자나 이런 분들은 또 퇴직자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굉장히 특수한 공적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환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진료비, 의료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료비용과 관련된 주체들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돈을 받죠. 그 다음에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청구도 하고요. 물론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실손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실손보험 보니까요. 정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했어요. 10명 중 8명이 가입하셨더라고요. 전체 국민, 뭐 어린아이, 뭐 아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합쳐서.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인구로 보잖아요. 4천만 명이 이 실손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실손보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병원이 어떤 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는 우리 국민이 되겠죠. 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이 어렵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내년에 개혁이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얼마 있으면 곧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은 그래도 2055년까지는 어느 정도 쌓이는 액수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은요, 지금 현재 그냥 그에 걷어서 그에 쓰는 이런 정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가면 몇 년 내로 모든 재정이 다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싼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의 그 치료비를 대주기 때문이거든요. 제가요, 국민건강보험료를 꽤 내는데, 저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비교적 건강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안 갈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5천 원이 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수증을 이렇게 보니까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 15,000원 정도 내주고, 제가 한 5천 원밖에 안 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4분의 3을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대신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간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병원에 가는 것은
굉장히 싸구나.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보니까 뭐 병원에 가면 뭐 몇십만 원 들고, 뭐 감기 들어서 병원 가도 막 10만 원 들고, 다쳐서 가면 막 몇천만 원 들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의사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병원에 요즘 MRI 같은 기계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MRI 기계는 마르고 닳도록 써도 그 본전도 못 뽑는다고요. 그렇게 비싼 장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좀 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많이 대주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요, 지불을 대신하는 이런 공적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이 의료 비용을 높이려고 하는 걸 굉장히 억제하거든요. 심평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요, 그 병원비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또는 인상하려고 하면 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대부분의 그 진료비를 받지만 나머지 비용을요 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대신 내주는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가입했으니까 대부분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뭐 저도요 가입돼 있고요. 제 아내도 가입돼 있고 저희 애들도 2명인데 다 가입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100%. 그래서 우리나라 진료비 이해 당사자는요 저런 구조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요, 국민건강보험이 내주고 나머지 비용을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환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또는 우리 국민들, 환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병원은 환자로부터 화살표 방향이 환자 쪽으로 되어 있죠. 요구를 합니다. 병원비를 받죠. 진료비를 받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과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실손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요, 국민건강보험 같은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요,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대주지만 나머지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대주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워낙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3까지 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내게 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대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에서 내주는 그 나머지 진료비는 크지 않았거든요. 자, 크지 않았거든요라고 과거형을 쓴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보험료로 실손보험이 그 보험료가 굉장히 처음에 가입할 때는 싸게 느껴질 겁니다. 몇천 원 또는 몇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적은 보험료로 내가 낼 돈은 하나도 없어지니까, 내가 낼 치료비는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 실손보험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런 구조가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실손보험사에도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지 국민건강보험이 왜 지금 재정이 실손보험 때문에 어려운지, 또는 그런 한편으로는 실손보험사는 왜 그럼 그 전 국민이 가입한 히트한 그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실손보험사들은 또 손해율이 크다.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실손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에 비해서 지급한 보험금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100%를 넘어가면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면요, 보험사는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사들이 매년 손해율이 120%다, 13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판매한 이득보다 지금 사실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은요, 특징이 갱신형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험료를 다시 책정을 하거든요. 손해율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크니까 보험사들은요, 매년 또는 3년에서 5년 그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굉장히 공중공충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갱신형이 아니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그 보험이었다고 하면 보험사들은 아마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보거든요. 처음에 이런 걸 예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손보험은 100% 다 갱신형 보험이라는 것. 예.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사들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서 보존하고 있느냐. 예. 보험 가입자들에게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를 굉장히 크게 인상함으로써 보존하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 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내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에서 청구하는 게 많이 생기고 환자는 의료비용이 안 드니까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은요 사실은 손해보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병원에 많이 안 가면 안 갈수록 좋은 이런 형태의 그 공적 제도인데 환자들이 쉽게 병원에 가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제도는요 재정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병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병원은 환자가 병원에 자주 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병원의 입장,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자주 오고 그다음에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돼 있고 실손보험까지 가지고 있는 환자는요. 병원에서 한 번만 와도 될 거를 3번 오십시오. 또는 100만 원이면 치료 가능하지만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쓰셔가지고 3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환자는 아무런 그 도덕적 꺼리낌이 없이 병원 얘기를 그대로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비의 이해 당사자가 다 이해가 다르지만 이런 세계가 특히 이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보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진료비의 구조는요, 저렇게 생겼어요. 급여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급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분 중에 공단이 환자보다 부담하는 게 훨씬 큰 구조가 우리나라 병원비, 진료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 국민들은요. 병원에 가는 걸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잘 안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유가 의료 서비스는 원래 비싸요. 의사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진료비 급여분의 구조가 저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것은 저도 병원 갔을 때 감기 때 병원 가면은 아까 5천 원도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병원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런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분 외에 아파서 내가 치료받는 거 외에 비급여분이라고 하는 진료비의 부분이 있는데요. 저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성형수술, 더 이뻐지려고 성형수술을 받는다든지 또는 내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어디 아픈 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비급여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공단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요즘 급여분 치료보다는 비급여분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민건강보험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의료비를 통제하거든요. 의사들은 사실은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저기서 자꾸만 삭감을 합니다. 저게 심하면요 원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들은 그냥 백의의 천사고 뭐 그냥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사들도 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건 인간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 급여분에 해당하는 뭐 요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소아과, 뭐 내과 또는 다친 사람들 이렇게 뼈 골절되고 이랬을 때 뭐 응급의학과, 외과, 뭐 수술 많이 하는 뭐 신경외과 이런 데 잘 안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많이 갑니까? 비급여분에 해당하는 의료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 쪽으로 우선 의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성형수술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그 의료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저런 그 당연 가입을 하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급여분보다는 비급여분, 성형수술에 성형수술 전문의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성형수술 전문 병원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요즘 특히 신문에 보니까 그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전혀 배출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아프면은 앞으로,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김국종 박사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막 그 총상 입고 이런 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그분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급여분은 국민건강공단이 대부분 부담을 하고 환자가 조금 내고, 비급여분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저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진료비의 부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체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실손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 있고, 이런 구조상에서 진료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병원과 의사는 더 비싼 비급여분으로 자꾸만 환자들을 유도를 하게 되겠죠. 요즘 병원에 가면 그래서 특히 비급여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비급여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주사를 맞으면은 조금 싼데 이주사를 맞으면 조금 더 비싼, 또는 수술 받을 때도 이렇게 치료하면은 급여분에 들어가지만 저렇게 치료하면 비급여분에 포함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병원에서는 어차피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면은 비급여분도 다 실손보험사에서 환자 부담금까지 다 내주는 전혀 돈이 안 드시니까 더 좋은 서비스, 더 비싼 서비스를 받으라고 환자한테 자꾸만 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가졌느냐 여쭤보고 가졌다고 하면 비급여분, 더 좋은 서비스, 더 비싼 주사 맞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런 구조를 알아두시면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실손보험,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병원, 의사들의 이런 이익관계가 상반되고 상충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쪽이 많이 내면 저쪽이 내주고, 저쪽이 내면 이쪽이 내주고,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진료비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요, 갱신형이에요. 이 특징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은 아플 가능성이 많잖아요. 병원에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요, 전체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사고율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가 또 인상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서로 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리끼지 않게 만드는 이런 환경에서 점점점 실손보험 청구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고율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또 보통 갱신 주기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매년 인상률이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갱신 주기,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쯤 되면요, 1년 인상률이 10%에서 20%니까 5년쯤 되면은 50%가 늘 수도 있어요. 전체 사고율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 인상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다고 보통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상 요인 때문에 갱신 주기 5년쯤 되면요, 인상률이 한 50%. 내가 한 10만 원 내던 게 5년 후에는 보험료가 15만 원으로 꽁충 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가입한 국민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손보험. 누구나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65세 이후에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그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 진료비를 많이 쓰느냐. 65세 이후에 전생에 쓰던 의료비의 한 53% 정도, 절반 이상을 65세 이상 됐을 때 몰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손보험은 보통 젊었을 때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65세쯤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고요. 그 이후에도 보세요. 5년마다 50%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10년이면 2배, 20년이면 4배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젊었을 때 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했지만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고 저렇게 사고율이 높고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때 65세 이후에 내 평생 쓸 약값의 절반 이상을 쓸 텐데 진짜 필요한 65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실손보험이 아주 옛날에 나왔던 것은 거의 내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2세대, 3세대, 지금 뭐 4세대까지 나왔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담을 한 20에서 30% 정도는 하고 나머지를 실손보험사에서 대준다. 이런 조건이 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모럴해저드를 불러오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병원에 안 갔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요즘 그 도수 치료라고 하는 이 마사지 하는 것과 비슷한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손보험에서 다 대주는 이런 비급여에 속하는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일종의 악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 가서 그렇게 크게 아프지도 않은데 도수 치료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도수 치료를 받으시고 그 도수 치료가요 또 굉장히 비싼 치료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막 하루 한 30분만 치료받아도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 치료비가 드는 굉장히 비싼 치료인데 그걸 공짜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면은 실손보험사에서 다 재주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도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매일 그런 비싼 치료를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치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으시는데도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지금까지의 실손보험이었는데 그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빨리 늘어나고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할인이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65세 이후에 가입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실 것이 아니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내가 병원에 조금 내가 분담을 하는 대신 4세대는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험료 증가율도 낮고 그다음 보험료도 더 싸고 더 점점 더 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갈아타십시오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저런 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이요. 굉장히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보험료를 똑같이 내면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보험료가 공중공중 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7%가 넘지 않았습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6.99%, 한 달에 내 소득의 6.99%, 거의 7%죠. 내년에 드디어 7%를 넘고요. 곧 그 법으로 정해놓은 8%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왜? 지금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환자들은요, 병원에 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잘 돼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고, 거기다가 실손보험도 대부분의 분들이 가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험료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약간 올리는 상태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9월 달에 크게 뭐가 바뀌었죠. 예전에는요, 퇴직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어요. 건강보험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시작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가 정년이 되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그 이후에는 자식 밑에 피부양자로 붙어서 건강보험 가입해 있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올해 9월부터는요. 합산소득이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이상만 돼도요. 재산과 관계없이 다 건강보험 가입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바뀌었어요. 자, 2018년 7월 이전에는요. 연금소득 3,999만 원, 근로소득 3,999만 원, 금융소득 3,999만 원, 1년에 합쳐보면 거의 1억 2천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요. 퇴직 이후에, 회사를 나온 이후에 자식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있으면은 이런 분들조차도 자식 밑에 피부양자로 붙을 수 있었어요. 그랬던 것들이 2022년 9월 이전에는 합산소득 3,400이 되면 또는 지금은 2022년 9월 이후에는요.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많은 의료 서비스를 거침없이 받게 되면 보험료를 오른다는 것. 또는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60세 이후에 내지 않았던 분들이 내게 된다는 것. 그러면 합산소득 2천이라고 하는 게 계속 고정돼 있을 것이냐. 지금 나는 뭐 연금이랑 뭐 조금 받는 뭐 월급이랑 이런 거 다 합쳐도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난 해당 없어. 괜찮아. 근데 보세요. 합산소득이 1억 2천에서 3,400에서 2천까지 내려갔잖아요. 건강보험은 점점점 저렇게 해도 더 많은 분들한테 걷어도 계속 모자라다고 얘기합니다. 보험료를 계속 올리겠죠. 근데 보험료는요, 건보료는요, 8% 이상의 소득의 8% 이상 걷지 못한다고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은 나중에 받지 못하는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계소득의 8%에서 10%,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10% 이상 더 걷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예상하시면서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 또는 지금까지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냈지만 이게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때까지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죽을 때까지 낼 수 있겠구나.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걸 올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병원에 갔을 때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처럼 충분하게 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요, 이 건강보험료는 특히 지역가입자가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국민연금 1년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내 집 가격이 6천만 원, 6억 원. 네. 저런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국민연금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내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연금 예를 들어서 1년에 3,400만 원. 그 다음에 주택 과표가 3억 원 정도 되신다고 하면 한 달에 26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진료비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